세종대왕의 과학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도 장영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낸 환각일 뿐이에요. 세종이 조선의 과학을 믿고 맡긴 총책임자는 따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영실은 세종이 추진한 과학사업의 한 축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천은 수많은 학자와 기술자, 장인을 이끌며 그 결과까지 책임진 사람이었지요. 문종실록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는 화포와 악기, 천문기구와 금속활자까지 모두 감독하고 관장했으며 군사를 지휘하는 지략까지 뛰어난 사람이다. 정말로 이 사람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요즘 말로 거의 사기급 캐릭터입니다. 몰락한 집안의 소년, 대마도를 정벌한 칼을 든 장수, 움직이는 금속 활자를 만든 공학자, 장영실을 휘하에 두고 하늘을 재는 천문기구를 만든 총책임자, 적의 기술을 가져와 조선의 화포를 획기적으로 개량한 과학자, 그리고는 환갑이 넘어서는 다시 갑옷을 입고 압록강을 건넌 노장. 칼과 활자, 별과 화포, 그리고 전쟁. 전혀 이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모든 일이 이 한 사람의 이력입니다. 세종은 왜 활자와 천문기구, 화포와 전쟁이라는 전혀 다른 국가적 난제를 무장 출신 이천에게 반복해서 맡겼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과 이력을 가졌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사람을 우리는 왜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알려면 고려 말 모든 것을 잃고 살아남은 한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388년, 고려 우왕 14년이었습니다. 훗날 세종의 과학을 책임지게 되는 이천은 그때 12살 소년이었지요. 이천의 아버지 이송은 고려 조정에서 군사를 맡는 높은 벼슬인 군부판서를 지냈으니 어린 이천의 앞날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는 위험한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이천의 어머니가 당시 고려의 권력을 쥐고 있던 염흥방의 누이였던 겁니다. 염흥방과 그 일가는 남의 땅과 노비를 함부로 빼앗으며 원성을 사고 있었는데 마침내 빼앗긴 땅을 둘러싼 사건이 터지면서 조정의 칼날이 일가 전체를 향했습니다. 권력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던 집안이 다음 날에는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역적의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외삼촌 염흥방에 이어 아버지 이송까지 목숨을 잃으면서 집안을 드나들던 사람들의 발길도 한순간에 끊겼지요. 12살 이천에게 남은 것은 높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무너지면 가족과 집과 앞날까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기억뿐이었죠. 그 뒤 어린 이천이 어디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남았는지는 분명한 기록이 없어 그의 삶에는 5해의 빈칸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그 빈칸 뒤 전혀 뜻밖의 자리에서 이천의 이름을 다시 보여줍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 세워진 다음 해인 1393년, 17살의 이천이 별장이라는 무관직에 임명되면서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린 세력이 세운 새 나라에서 칼을 잡게 된 것이죠. 이천은 별장이라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집안의 이름이 아니라 무인의 실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9해 뒤에는 정식 무과에 급제했고 다시 8해가 지나서는 이미 벼슬을 가진 무관들이 실력을 겨루는 무과 중시에도 이름을 올렸죠. 당시 무과는 결코 만만한 관문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첫 시험에서 낙마에 실격한 뒤 두 번째 도전에서야 합격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한 이천의 성취를 운으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몰락한 권문세가의 아들이 새 왕조의 무장으로서 자신의 실력과 자격을 증명해 가던 1419년. 마흔을 넘긴 그의 이름이 바다를 건널 정벌군 명단에 오릅니다. 그가 향한 곳은 대마도였습니다. 1419년 5월, 왜구의 배 50여 척이 충청도 비인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의 병선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해친 뒤 황해도를 지나 명나라 요동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고려 말부터 끊임없이 백성을 괴롭혀온 왜구가 새 왕조의 바다까지 다시 짓밟고 간 것이죠. 분노한 상왕 태종이 왜구가 돌아오기 전에 그 근거지부터 쳐야 한다고 판단하자 세종과 조정은 이종무를 총지휘관으로 삼아 대마도 정벌군을 꾸렸습니다. 병력 17,000여 명에 동원된 병선만 227척. 조선이 건국된 뒤 바다를 건너버리는 가장 큰 전쟁이었죠. 그 정벌군 안에는 첨절제사라는 직책을 맡은 43살의 이천도 있었습니다. 정벌군 전체를 이끈 사람은 이종무였지만 이천 역시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출항을 앞둔 거제도 바닷가에는 군사와 군량, 갑옷과 화살이 끝없이 쌓였습니다. 이천은 군사들의 숫자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실어 나를 배를 살폈어요. 판자 사이로 물이 스며들지는 않는지, 돛줄은 파도를 견딜 만큼 단단한지, 식수와 마른 군량은 젖지 않게 묶였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장군, 군사는 모두 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만 세웠다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는 물 새는 배 한 척이 군사 수백 명을 삼킬 수도 있다. 거제도를 떠난 함대가 먼 바다로 나가자 육지는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방에는 물결뿐이었고 배 한 척에 문제가 생겨도 군사들을 내려놓을 땅이 없었어요. 갑옷과 무기를 실은 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맞추고 바람이 바뀔 때마다 돛의 방향도 함께 바꿔야 했습니다. 땅에서 칼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바다의 군사를 지휘할 수 없었죠. 정벌군이 대마도 두지포에 닿자 섬 사람들은 처음에 약탈을 마치고 돌아오는 왜구의 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평선을 가득 메운 조선의 병선이 모습을 드러내자 황급히 달아났고 조선군은 적선 100여 척을 빼앗거나 불태운 뒤 섬 안쪽으로 진격했죠. 하지만 전쟁은 처음처럼 순조롭지 않아 험한 산길로 들어간 조선의 좌군이 매복 공격을 받으면서 100여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는 병력의 숫자보다 길 하나, 골짜기 하나를 제대로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로 배워야 했죠. 이천 역시 병력의 우세만 믿어서는 낯선 땅에 골짜기 하나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새겼고 정벌군은 적의 근거지에 큰 타격을 준 뒤 거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실록은 이천을 더 높은 무관직인 좌군 동지 총재에 임명하면서 그가 첨절제사로 대마도 정벌에 종군했다는 사실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이천에게 남긴 것은 벼슬만이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군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물결을 견디는 선체와
물이 새지 않도록 맞춘 판자, 무기와 군량을 버티는 배의 구조가 모두 전쟁의 승패와 연결돼 있었죠. 훗날 충청도 병마도 절제사가 된 이천은 경선을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면서 배의 판자를 갑옷처럼 이중으로 잇는 갑조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적의 화살만 막는 갑옷이 아니라 바닷물과 충격을 견디는 갑옷을 배에도 입히려 한 것이죠. 이천에게 전쟁과 기술은 서로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제대로 움직여야 군사가 싸울 수 있고 지휘관은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그의 첫 번째 거대한 기계는 천문 기구가 아니라 수백 명의 목숨을 싣고 파도를 가르는 병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병선은 세월이 흐른 뒤 이순신 장군이 외선을 무찌른 함선의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대마도에서 돌아온 이 무장에게 세종은 뜻밖의 물건을 맡깁니다. 그것은 병선도 화포도 아닌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고, 이천은 이제 칼 대신 쇳물을 앞에 두고 자꾸만 움직이고 비뚤어지는 글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대마도 정벌 이듬해인 1420년, 이천은 군사가 모인 바닷가가 아니라 불길과 쇳내가 가득한 주자소라는 전혀 다른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구리를 녹여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고 그 활자를 판 위에 늘어놓아 책을 찍어냈죠. 조선에는 이미 태종 때 만든 개미자라는 금속 활자가 있었습니다. 나무판 한 장에 책의 내용을 통째로 새기지 않고 낱개의 금속 글자를 필요한 순서대로 배열해 여러 책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었지만 실제로 써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죠. 활자의 크기와 밑면이 고르지 않아 판 위에 세우면 줄이 비뚤어졌습니다. 글자들을 붙잡으려고 판 바닥에 밀랍을 깔았지만 밀랍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물러졌어요. 겨우 몇 장을 찍고 나면 활자가 움직이거나 한쪽으로 기울었고 인쇄를 멈춘 뒤 글자를 다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책을 빨리 보급하려고 만든 활자인데 인쇄하는 사람들이 종일 움직인 글자를 쫓아다녀야 했던 겁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유학경전을 깊이 연구한 문신이나 글씨로 이름난 서예가가 아니라 칼을 들고 대마도까지 다녀온 무장 이천에게 맡겼습니다. 장수에게 조선의 인쇄술을 바꾸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이천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고 훗날 세종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경에게 고쳐 만들라 명하니 경도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내가 강하게 요구하자 경이 지혜를 써서 판과 활자를 만들었다. 경자자가 실패하면 귀한 구리와 수많은 장인의 노력이 함께 사라질 터였습니다. 이천이 어렵다고 한 것은 이를 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종은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끝내 답을 만들어낼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천은 먼저 활자가 흔들리는 까닭부터 살폈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아름답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수많은 활자의 높이와 밑면이 고르게 맞아야 했고 활자를 받치는 판도 반듯해야 했습니다. 한 글자만 조금 높아도 그 글자에만 먹이 진하게 묻었고 조금 낮으면 종이에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요. 첫 시험 인쇄를 마친 종이를 들어 올리자 어떤 글자는 먹이 뭉쳐 시커멓고 어떤 글자는 형체가 흐릿했습니다. 장인이 다시 밀랍을 덧대겠다고 하자 이천은 판에서 활자 하나를 뽑아 밑면을 살폈어요. 밀랍을 더 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글자가 쓰러질 때마다 세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오. 작업장에서는 활자를 다시 녹이고 거푸집을 손보며 식은 글자의 밑면을 갈아낸 뒤 판 위에 늘어놓고 먹을 묻혀 종이를 찍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한 줄이 흐리면 어느 활자가 낮은지 찾고 글자가 밀리면 판과 활자의 어느 부분이 맞지 않는지 다시 살폈으며 끝내 기준에 맞지 않은 활자는 쇳물로 돌려보냈지요. 이런 시행착오 끝에 판과 활자가 바르고 고르게 맞기 시작하면서 밀랍을 깔지 않아도 글자들이 쉽게 비뚤어지지 않고 여러 장을 연이어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1420년에 완성된 이 활자가 바로 경자자였지요. 변화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이전 개미자로는 하루에 겨우 몇 장을 찍는데 그쳤지만 경자자는 하루 인쇄량을 20장 안팎까지 끌어올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책을 찍고 지식이 세상으로 퍼지는 속도까지 바꾸었습니다. 글자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든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천은 글을 쓴 사람은 아니었지만 글이 책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길을 넓혔죠. 그런데 경자자의 성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활자의 모양과 인쇄 속도를 더 끌어올리려 했고 동시에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구로 재려는 훨씬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학문을 아는 사람, 별을 계산하는 사람, 금속과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야 했지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 가운데에는 관노 출신으로 아직 궁궐 사람들에게도 낯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영실이었습니다. 장영실은 동래연에 딸린 관노였습니다. 나라의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으니 아무리 손재주가 뛰어나도 제 뜻대로 벼슬길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망가진 기구를 손에 쥐어주면 어디에서 탈이 났는지 찾아냈고 복잡한 장치도 한번 보고 나면 그 움직임을 짚어낼 만큼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그 소문은 동네를 벗어나 마침내 한양의 기술관청에까지 올라왔어요. 태종 때부터 장영실의 재주는 이미 조정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알려졌다는 것과 그 사람이 국가 사업의 중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지요. 조선은 신분의 나라였습니다. 관노에게 궁궐의 기구를 맡기고 벼슬까지 내린다는 것은 기술만 좋다고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었어요. 그때 장영실을 국가의 기술사업 한가운데로 불러들인 사람이 이천이었고 그는 장영실의 신분보다 그 손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한양으로 불려온 장영실은 자신을 기다리던 이천 앞에 머리를 숙였지요. 대감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물시계와 여러 기구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르다 들었네.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데 그치지 않고 없는 것까지 만들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 장영실은 잠시 망설임 끝에 대답했어요. 소인은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자네의 신분이 아니네. 지금 조선에 없는 기구를 자네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야. 이천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문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의 원리를 실제 쇠와 나무로 바꾸어낼 사람이었죠. 몰락한 집안의 아들로 살아남아 무인의 실력으로 자리를 되찾았던 이천은 사람의 능력이 신분에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421년 장영실은 다른 천문 기술자들과 함께
세종 앞에서 천문기구의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세종은 그 결과에 만족했고 이들을 명나라로 보내 앞선 천문기계와 관련 서적을 직접 살펴보게 했지요. 관노였던 장영실이 국왕의 명을 받고 외국의 기술을 배우러 떠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듬해 장영실이 돌아오자 세종은 그를 상의원 별좌에 앉히려 했습니다. 상의원은 왕실에서 쓰는 옷과 보물, 정밀한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던 관정이었지만 조정에서는 곧 반대가 터져 나왔어요. 기생의 소생을 어찌 궁중 관청에 벼슬에 앉힐 수 있겠사옵니까? 신하들에게 장영실은 뛰어난 기술자이기 전에 천한 신분의 관노였지만 일부에서는 그만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논쟁은 신분을 지켜야 한다는 쪽과 재능을 써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죠. 세종은 끝내 장영실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영실 한 사람을 궁궐로 불러들였다고 조선의 과학기구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학자, 옛 문헌에서 원리를 찾아낼 사람, 쇠와 나무를 다룰 장인,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하나로 묶어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432년 세종은 마침내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구로 재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꺼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옛 문헌에서 원리와 수치를 찾아냈고 장영실과 장인들은 그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계로 바꾸었습니다. 이천은 그 중심에서 재료와 구조, 축의 움직임과 측정 오차를 판단하며 기구 전체를 완성하는 기술 책임을 맡았지요. 학자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기계가 흔들리면 쓸모가 없고 장인의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도 천문 원리와 맞지 않으면 하늘을 잴 수 없었습니다. 이천은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실제로 작동하는 하나의 기구로 묶어내야 했어요. 처음부터 구리로 기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계산 하나, 각도 하나가 틀리면 귀한 금속과 수개월의 노력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었기에 이천과 장영실은 먼저 나무로 가느의 모형을 만들었지요. 가느는 별을 정확히 겨누어 그 위치와 고도, 방향을 각도로 재는 천문 관측기구로 쉽게 말해 별을 겨누는 가늠장치와 정밀한 각도 측정기를 하나로 합친 기구에 가까웠습니다. 작업장 한가운데 목재고리가 세워지고 별을 겨누는 규관이 그 위에 놓였습니다. 장영실이 고리를 움직이자 나무축이 뻑뻑하게 걸렸고 눈금은 계산한 자리에서 미세하게 벗어났어요. 이대로 구리로 만들면 움직일 때마다 축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천은 기구의 한쪽을 눌러보고 반대편의 흔들림을 살폈습니다. 고리만 고칠 일이 아니라 받침부터 다시 맞춰야 하네. 한쪽이 기울면 하늘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기구가 움직인 셈이 되지 않겠는가. 나무를 깎고 축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수치는 작업장으로 내려왔고 목재 모형에서 나온 오차는 다시 학자들의 책상으로 올라갔지요. 장영실은 손으로 움직임을 바로잡았고 이천은 그 기구가 같은 조건에서 몇 번이고 똑같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목가느가 북극의 높이를 38도로 가리켰고 당시 문헌에 남은 값과도 대체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시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자 세종은 비로소 구리로 가느를 만들라고 명했지요. 그런데 기구가 완성됐다는 보고를 받은 세종은 박수만 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천이 단지 사람을 지휘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을 재는 원리와 기계의 구조까지 끄틀고 있는지 드러날 뜻밖의 시험을 마련했죠. 1433년 8월
이천을 비롯한 제작진이 완성한 혼천을을 세종 앞에 올렸습니다. 혼천은은 여러 개의 둥근 고리를 겹쳐 하늘의 움직임과 별의 위치를 살피는 기구였지요. 겉으로 보기에도 복잡했지만 고리 하나의 각도와 축 하나의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관측값 전체가 달라지는 정밀한 기계였습니다. 세종은 곧 왕세자에게 명했습니다. 가느대로 가서 이천과 함께 그 제도를 자세히 묻고 네가 이해한 바를 돌아와 아뢰어라. 세자가 가느대에 오르자 이천과 천문학자들이 기구 곁에 섰습니다. 학자들은 별이 움직이는 원리와 옛 천문서의 계산을 설명했고, 이천은 그 계산이 기구의 어느 고리와 축에 반영되는지를 짚어주었지요. 세자가 혼천의 둥근 고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고리가 조금만 기울어도 별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한 번 맞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밤하늘의 별과 거듭 맞춰보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옵니다. 세종이 왕세자의 질문 상대를 이천으로 정했다는 사실은 그가 천문 원리와 기계의 구조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공학형 과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이천이 기구가 왜 그런 모양이어야 하는지, 측정값이 어째서 달라지는지, 무엇을 고쳐야 다시 정확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죠. 검사는 낮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관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밤마다 가느대에서 숙직하며 해와 달과 별을 실제로 살피라고 명했어요. 눈금이 가리킨 자리와 밤하늘의 별이 맞는지 살피고 어긋난 부분이 나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확인하게 한 겁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느대 위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관측자는 규관 너머로 별 하나를 겨누었고 아래에서는 다른 사람이 눈금을 읽었지요. 전날과 값이 달라지면 기구를 다시 살폈고 축이 흔들렸는지 받침이 기울었는지 하나씩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완성품이라고 올린 기구조차 실제 하늘과 맞지 않으면 다시 고쳐야 했어요. 세종과 왕세자는 그 뒤로도 날마다 가느대에 올라 이천과 학자들에게 제도를 묻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마침내 세종은 경회로 아래에서 간의 제작을 맡은 이천과 여러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어 그 수고를 위로했지요. 왕이 과학기구 하나의 완성을 나라의 큰일로 여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간의 완성을 축하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1434년, 세종은 이천에게 다시 금속 활자를 고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경자자는 인쇄 속도를 크게 높였지만 글자가 작고 촘촘해 오래 읽기 불편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이번에는 이천과 장영실, 이순지를 비롯한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달 동안 주조한 활자만 20여만 자에 이르렀지요. 글자의 크기를 더 고르게 맞추고 활자의 네모를 평평하게 만들었으며 판 위의 빈틈은 밀랍 대신 잘 다듬은 대나무 조각으로 메웠습니다. 작업장에서는 같은 글자를 여러 번 찍어 선명도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활자는 획이 뭉개졌고 어떤 활자는 옆글자와 간격이 벌어졌어요. 장영실과 장인들이 거푸집과 활자를 손보면 이천은 인쇄된 종이를 펼쳐 글자의 높이와 줄의 간격, 판 전체의 균형을 살폈습니다. 글자 하나가 반듯한 것으로는 부족하네. 20만 자 가운데 어느 활자를 꺼내 놓아도 높이와 간격이 맞아야 책 한 장이 반듯해지는 것이야. 마침내 새 활자는 밀랍 없이도 단단하게 맞물렸고 하루 인쇄량은 경자자의 2배인 40장 안팎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조선 금속 활자의 완성작으로 평가받는 갑인자였어요. 갑인자는 이후 조선 말기까지 6차례나 다시 주조되며 수백 년 동안 조선 인쇄술의 기준이 됩니다. 이 차는 인쇄된 종이를 끝까지 펼쳐보며 20만 자 가운데 어느 활자를 꺼내도 높이와 간격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기구 하나가 움직이는 것과 나라가 믿고 쓸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지요. 칼을 들던 장수가 세종의 활자와 천문 기구를 완성하는 과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이천의 삶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세종이 가장 정밀한 과학기구를 맡겼던 이 공학자가 60을 넘긴 나이에 다시 갑옷을 입고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1436년 세종은 이천을 평안도 병마도 절제사로 임명했습니다. 갑인자를 완성한 지 불과 2해, 천문기구 제작도 여전히 이어지던 때였지요. 이제 이 노련한 공학자이자 무장은 압록강을 따라 펼쳐진 평안도 국경의 군사를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궁궐의 작업장에는 아직 이천의 손을 기다리는 활자와 천문기구가 남아있었지만 임금이 그에게 건넨 것은 새로운 설계도가 아니라 군사를 지휘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었지요. 대감께서는 이제 조정에서 큰일을 맡으실 연세가 아니십니까? 어찌 다시 변방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천은 오래 보관해 두었던 갑옷의 끈을 하나씩 당겨보았고 금속 조각을 이어 만든 갑옷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나는 본래 무관으로 조정에 들어온 사람이네. 기구를 만드는 일도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국경을 지키는 일도 다르지 않아. 이천이 갑자기 과학자의 옷을 벗고 장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무과에 2차례 급제한 무장이었고 대마도까지 건너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어요. 세종은 과학자를 억지로 전쟁터에 보낸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까지 이해하는 노련한 장수를 다시 불러낸 겁니다. 당시 압록강 너머 파저강 일대에는 여진의 유력자인 이만주가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1433년에 최윤덕이 이끄는 대군을 보내 이만주의 근거지를 크게 공격했지만 그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요. 살아남은 여진 무리는 다시 국경 가까이 움직였고 조선의 변방에는 언제 습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이 이어졌습니다. 평안도에 도착한 이천은 먼저 성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강계와 이산으로 이어지는 길, 군량을 옮길 수 있는 거리, 말을 먹일 풀과 강을 건널 여우를 살폈지요. 한양의 작업장에서 활자의 높이와 가느의 각도를 확인하던 눈이 이제는 산줄기와 강물, 군사가 움직일 시간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보, 공격해야 할 이만주의 정확한 위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탐한 사람은 오미부에 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올라산성으로 옮겼다고 했으니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 수천 군사의 길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지요. 이천은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계와 이산에서 파저강을 건너 오미부와 올라산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압박하는 세 갈래 길이 그 위에 표시돼 있었지요. 적이 오미부에 있다면 세 길로 나누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장수가 지도 위에 올라산성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산성으로 옮겼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미부로 들어가는 순간 놈들이 먼저 알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 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길을 바꾸고 움직이는 날도 달리해야 한다. 이천은 병력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정탐꾼 서너 명을 깊숙이 들여보내자고 했습니다. 낮에는 몸을 숨기고 밤에만 움직여 오미부의 집들에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지 살피게 하자는 계책이었지요. 적이 안심하고 머무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빠르게 진격하고 이미 산성으로 옮겼다면 현장에서 길을 바꾸려는 겁니다. 출병 날짜도 아무 날이나 고르지 않았습니다. 8월 20날이 지나면 풀이 말라 말에게 먹이기 쉽고 새벽달이 밝아 밤길을 걷기 좋으며 아직 추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반대로 장마의 물이 빠지지 않거나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면 파저강을 건너기 어렵다는 위험도 함께 적었습니다. 이천의 계책을 받아본 세종은 대신들을 불러 다시 검토하게 했습니다. 조정에서 몇 가지 방책을 더해 올리자 세종은 모두 적어 평안도로 보내라고 명했어요. 현장의 판단과 조정의 검토가 합쳐지면서 최종 정벌군의 규모는 이천이 처음 제안한 3,000명보다 훨씬 큰 약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갑인자의 수많은 활자를 같은 높이와 규격으로 맞추었던 것처럼 이천은 서로 다른 길로 움직일 수천 명의 군사를 하나의 시간표 안에 놓아야 했습니다. 어느 한 부대라도 너무 빠르거나 늦으면 적은 빈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1437년 9월 7일, 이천이 고른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달빛이 남은 새벽, 약 8,000명의 조선군이 세 갈래로 나뉘어 압록강 너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벌군의 중심은 이천이 직접 이끄는 4,7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강계에서 파저강을 건너 오미부로 향했지요. 나머지 병력은 좌군 1,800여 명과 우군 1,200여 명으로 나뉘어 이산에서 강을 건넌 뒤 올라산 남쪽에 서로 다른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대군을 세 갈래 칼날처럼 벌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여진의 근거지를 향한 겁니다. 출발하기 전 이천은 각 부대의 같은 시각과 목적지를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눈앞의 적만 쫓아 깊이 들어가지 말고 서로의 길이 다르더라도 약속한 때에는 한 곳을 압박해야 한다. 한 부대가 공을 탐내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두 길이 모두 위험해진다.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말에 달린 방울을 풀고 목소리를 낮춘 채 횃불도 함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산등성이를 비추면 나무 그림자 사이로 길을 찾고 구름이 달을 가리면 앞사람의 발소리만 따라 움직였죠. 강가에 이르자 정탐군이 물살을 확인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남긴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면 중무장한 군사와 말이 한꺼번에 휩쓸릴 수 있었어요. 이천은 얕은 곳부터 군사를 건너게 하고 말과 군량이 강 가운데에서 뒤엉키지 않도록 간격을 두었습니다. 앞줄이 언덕에 오르기 전에는 다음 줄을 들여보내지 마라. 강을 건너기도 전에 병력이 한데 뭉치면 적에게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파저강을 건넌 뒤부터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이만주의 무리는 조선군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깊은 산속으로 흩어질 수 있었기에 세 부대는 밤과 새벽을 이용해 진격하며 여진의 망을 피해 각자 맡은 근거지로 파고들었죠. 그러나 이만주를 붙잡는 일은 끝내 쉽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정벌 소식이 먼저 새어나갔는지
많은 사람이 이미 집을 버리고 달아난 뒤여서 오미부에 도착한 군사들 앞에는 인기척이 끊긴 집과 미처 가져가지 못한 곡식, 급히 풀려난 가축들만 남아 있었어요. 장군, 이만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천은 비어있는 마을과 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뒤쫓으면 낯선 골짜기에서 대마도 때처럼 매복을 만날 수도 있었지요. 달아난 적을 쫓아 군사를 잃지 마라. 오늘의 목적은 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 다시 국경을 넘을 힘을 꺾는 데 있다. 주선군은 여진의 근거지를 공격해 집과 곡식을 불태운 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세 부대가 약속한 작전을 마치자 오래 머물지 않고 차례로 돌아섰습니다. 적의 땅에서 승리에 취해 시간을 끌다가 퇴로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죠. 9월 16일, 출병한 지 아흐레 만에 정벌군은 국경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은 여진군 6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고 조선군의 전사자는 1명이었어요. 수천 명이 낯선 강과 산을 건넌 원정에서 피해를 크게 줄였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이만주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적의 근거지에 타격을 주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여진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 미완의 승리였지요. 이천은 이 공으로 호조 판서에 올랐고 평안도 도절제사도 계속 겸했습니다. 칼을 잘 휘둘러 받은 상이라기보다 수천 명의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움직이고 다시 큰 손실 없이 데려온 지휘에 대한 평가였죠. 그러나 군사가 한 번 지나갔다고 그 길이 곧 조선의 국경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천의 원정이 열어놓은 길 위에 성을 세우고 군량을 쌓고 백성이 떠나지 않을 고을을 만들어야 했지요. 1440년, 이천의 파저강 정벌이 끝난 지 새해가 흘렀습니다. 조선은 여연군 동쪽에 새로운 고을을 세우고 무창현이라 이름 붙였지요.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찍고 이름을 적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점을 실제 조선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전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천의 두 번째 정벌로 조선군은 압록강 너머까지 진격할 길을 확인하고 여진의 근거지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조정이 국경의 성과 고을을 앞으로 밀어내 군사적 여건도 넓어졌죠. 이천이 열어놓은 것은 고을 그 자체라기보다 고을을 세울 수 있는 앞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키려면 성부터 세워야 했습니다. 군사가 머물 막사와 무기를 보관할 창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필요했고 적이 다시 나타났을 때 한양까지 보고를 보낼 봉수와 길도 이어야 했지요. 겨울이면 강이 얼어붙고 봄이면 녹은 물이 길을 삼키는 압록강 상류에서 나무와 돌을 옮기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성을 세운다 해도 군사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밭을 일굴 백성이 있어야 군량이 생기고 그 가족이 살아야 비로소 고을이 됩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몰아내면 이긴 것이지만 국경에서는 사람이 떠나면 다시 빈 땅이 됩니다. 조정은 백성을 북방으로 옮겨 살게 하고 집과 농기구를 마련하며 정착을 돕는 방법을 동원했어요. 낯선 산과 강 사이에서 먼저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세우고 얼어붙은 땅을 파서 밭과 물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지도 위에 얻은 땅은 그곳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실제 삶을 이어갈 때에야 비로소 국경이 될 수 있었지요. 타곤의 시작은 이천의 정벌보다 앞섭니다. 태종 때 이미 여연이 마련됐고
1433년 첫 파저강 정벌 뒤에는 자성군이 설치됐습니다. 이천의 두 번째 정벌이 끝난 뒤 무창이 세워졌으며 1443년 우예군이 더해지면서 여연, 자성, 무창, 우예의 사군이 마침내 갖추어졌지요.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장수와 관리, 군사와 백성이 함께 만든 국경이었으므로 사군 전체를 이천 한 사람의 업적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의 두 번째 정벌은 이 장기 사업을 앞으로 밀어낸 중요한 군사적 축이었습니다. 1443년 사군이 완성되면서 압록강은 지도의 선이 아니라 사람이 지키고 살아가는 조선의 국경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북방으로 갔던 이천이 열어놓은 군사적 길도 성과 고을을 세워가는 이 긴 과정으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북방에서 돌아온 이천 앞에는 또 하나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여진의 기병도 깊은 산속의 매복도 아닌 불 속에 넣어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쇠였어요. 1444년 11월 군기감의 화로에서 무쇠가 붉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군기감은 나라의 무기와 화포를 만드는 관청이었고 그 제조를 맡은 사람이 이천이었지요. 활자와 천문기구에서 금속을 다뤄온 그에게 세종은 이번에는 무쇠로 화포를 만들라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재료였습니다. 당시 화포를 주조하는 데 쓰던 구리계통의 재료인 동납은 조선에서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필요한 금속을 바깥에서 들여오는 데만 기대고 있다가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화포를 제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구하기 쉬운 무쇠로 화포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무쇠는 활자에 쓰는 금속처럼 순순히 다뤄지지 않아 불의 세기가 조금만 달라도 성질이 변하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충격을 받으면 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작업장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대감, 무쇠로는 무리인 듯합니다. 단단하기는 해도 불리고 다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천은 실패한 쇠덩이의 갈라진 면을 한동안 들여다보며 쇠가 깨졌다는 것은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조선이 아직 모르는 방법이 있다는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은 아닐 것이네. 이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찾아보세. 그때 이천이 떠올린 사람들은 뜻밖에도 북방의 야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쇠 농기구를 다루어 연한 쇠로 바꾸고 그것으로 무기까지 만든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불과 7해 전 파저강 너머의 야인들과 전쟁을 치렀던 이천이 이번에는 같은 북방 사람들의 기술을 배우자고 나선 것이지요. 이천은 세종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야인들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경성 사람 가운데 야인에게 그 기술을 배운 자를 찾아 영마로 불러올리면 되옵니다. 재주 있는 사람에게 익히게 하여 조선의 기술로 만들면 될 것이옵니다. 이천이 따진 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기술이냐가 아니라 조선의 쇠를 제대로 다루어 실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화포를 만들 수 있느냐였습니다. 오랑캐의 기술인지 조선의 기술인지 보다 되는 기술인지 안 되는 기술인지를 먼저 살핀 겁니다. 실록에는 이 건의를 예조에 내려 검토하게 했다는 사실만 남아있어 실제로 누구를 불러 어떤 방법을 전수받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천과 군기감의 화포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듬해 세종은 행궁 곁에 대장간까지 차리게 하고
화포를 다시 만들며 사거리를 늘리는 시험을 벌였습니다. 이천도 군기감 제조로서 화포의 성능을 논하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는 가지고 다니기 쉬운 작은 화포라 해도 약한 활에서 쏜 편전보다 멀리 나가지 못한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작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의 천자화포는 화살이 4,500보를 넘기기 어려웠지만 새로 시험한 화포는 적은 화약으로도 1,300여 보를 날아갔습니다. 한 번에 화살 4개를 넣어 쏘아도 모두 1,000보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지요. 이 결과가 무쇠화포건의 하나에서 곧장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감추지 않고 다시 만들며 성능을 숫자로 확인했던 세종과 군기감의 집요함만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종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화포를 보면 옛것이 우습게 보인다. 그러나 훗날 사람들이 오늘의 화포를 보며 우리가 옛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게 될까 두렵다. 지금 가장 뛰어난 기술이라도 완성이라 여기지 말고 다음 사람이 다시 고칠 여지를 남겨두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세종이 막힌 기술을 다시 시험할 때마다 그 곁에는 이천이 있었습니다. 이천이 오래 쓰인 까닭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한 물건을 다음 실험으로 가져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임은 활자와 천문기구, 화포에서 끝나지 않아 세종은 왕실의 가장 중요한 산능 공사에도 이천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문종마저 상중이던 그를 다시 찾았지요. 이제 이천이 완성해야 할 것은 과학기구나 무기가 아니라 왕과 왕비가 영원히 잠들 산능이었습니다. 1446년 소원 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천은 왕비의 산능을 조성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산능은 단지 무덤 하나를 파는 일이 아니라 땅의 높낮이와 물기를 살피고 수많은 성물과 목재를 같은 규격으로 다듬으며 많은 사람의 공역이 어긋나지 않게 움직여야 하는 거대한 토목 사업이었지요. 세종은 왕비가 잠들 마지막 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이천의 정밀함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천은 어머니의 상을 치르며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이 정해진 기간 동안 벼슬을 쉬며 애도하는 것은 조선에서 무엇보다 무거운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명이 이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하의 산능을 조성해야 하니 조정으로 돌아오라는 명이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이천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임금은 활자를 맡기고 하늘을 재개하고 다시 갑옷을 입혀 국경으로 보냈던 사람이었죠. 이제 그 임금이 잠들 자리를 자신의 손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의 상중에 있다. 다른 사람을 쓰실 수는 없는 것이냐. 이천은 사직을 청했지만 새 임금 문종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중추원사로 불러 세종의 산능공사를 관장하게 했고 이천은 상중의 슬픔을 아는 채 국가의 큰 공사에 나서야 했습니다. 왕릉을 만드는 현장에서 이천은 또다시 물길과 집안, 성물과 사람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쇳물을 들여다보았고 예순에는 압록강의 수위를 헤아렸으며 이제 이른을 넘겨서는 세종이 잠들 땅을 살피고 있었지요. 문종이 이천에게 맡긴 이 공사도
결국 수많은 조건을 하나의 결과로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종이 수많은 신하 가운데 상중인 이천을 굳이 불러낸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종의 음과 해 그림자의 눈금, 천문기구의 각도와 활자의 높이, 화포의 사거리까지 서로 달라 보이는 국가 사업마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오차를 줄여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천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천이 맡은 것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정확함이었습니다. 학자가 찾아낸 원리를 이해하고 장인이 만든 물건을 시험하며 어디에서 오차가 생겼는지 판단해 다시 만들게 하는 일은 사람과 일정만 관리해서는 결코 해낼 수 없었어요. 산능 공사가 끝난 뒤 이천은 정일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소년이 무과에 급제해 장수가 되고 장영실과 학자들을 이끌어 조선의 과학기구를 만들고 마침내 임금의 마지막 자리까지 책임진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천은 흠 하나 없는 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록은 공적만 칭찬하는 책이 아니었어요. 이천의 눈부신 재주를 기록한 바로 그 기록에는 그의 사적인 삶을 둘러싼 불편한 평가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천은 오랫동안 상의원 제조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제조는 물건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관청의 일을 감독하는 책임자라는 벼슬입니다. 상의원은 왕실에서 쓰는 옷감과 귀한 물품, 정밀한 기물을 관리하고 만드는 관청이었지요. 북경으로 가는 역관들은 상의원에서 마련한 포목을 가져가 중국의 비단과 여러 물품으로 바꾸어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록은 이천이 이 공식적인 교역에 자신의 사적인 물건까지 끼워 넣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북경으로 떠나는 역관에게 개인 물품을 건네며 그것도 함께 좋은 물건으로 바꾸어 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높은 벼슬아치의 부탁을 받은 역관이 마음 편히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문제는 부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관이 바꾸어 온 사적인 물건이 이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역관이 상의원에 바치는 공식 물품까지 일부러 낮게 평가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 국가의 물품을 평가하는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인 거래에 압력을 넣은 겁니다. 결국 역관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이천의 집에는 원래 값보다 훨씬 좋고 비싼 물건을 들여놓게 됐죠. 실록은 그 물건의 품질이 값에 갑절에 이를 정도였다고 적었습니다. 오늘날의 법과 똑같이 재단할 수는 없지만 공적인 지위가 사적인 이익을 얻는 데 쓰였다는 비판은 당시에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천을 비루하게 여겼고 실록은 그에게 탐욕스럽고 부정하다는 타모의 이름이 있었다고 남겼어요. 이 비판이 더욱 뼈아픈 까닭은 그의 어린 시절과 연결됩니다. 이천의 어머니는 고려 말 권신 여뭉방의 누이였고 아버지 이송은 1388년 여뭉방 일파가 몰락할 때 함께 죽임을 당했죠. 권세와 탐욕이 한 집안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어린 이천은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재물을 탐하는 이천을 보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어찌 무진년의 난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가문의 몰락을 겪고도 어째서 같은 경고를 잊었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소년이 자신의 능력으로 조정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권력을 얻은 뒤에는 그 권력을 사사로운 이익에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지요. 세종도 이런 문제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이천이 뇌물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듣고
상의원 제조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세종은 이천을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하면서도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국가 사업은 계속 그에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공적인 지위를 사사로운 이익에 이용한 결함과 국가의 기술 사업에서는 대신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던 재능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 겁니다. 이것은 이천의 잘못을 덮어주는 말도 아니고 그의 공을 없애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결점까지 숨김없이 기록한 실록도 이천의 기술 능력과 무장으로서의 공로만큼은 끝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록이 이 모순 많은 인물에게 내린 마지막 평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1451년 11월 8일 판중 추원사 이천 이윤 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주정은 이틀 동안 조회를 멈추고 나라에서 그의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뒤였기에 긴 삶의 마지막은 더욱 쓸쓸했지요. 문종은 이천에게 익양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생각이 깊고 멀리 내다보았다는 뜻에서 익이라 하고 갑옷을 입고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뜻에서 양이라 했지요. 하늘을 재고 활자를 만들었던 과학자의 시호에 깊은 생각과 전쟁터의 갑옷이 함께 담긴 겁니다. 이 두 글자는 이천의 삶을 절묘하게 압축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힘만 믿고 달려드는 대신 적이 머무는 곳과 군사가 걸을 길, 말이 먹을 풀과 새벽달, 강물의 높이까지 헤아렸습니다. 작업장에 서면 활자의 높이와 천문기구의 각도, 쇠의 성질과 화포의 사거리를 따져 실패할 조건을 하나씩 줄여갔지요. 실록은 그의 죽음을 기록하며 먼저 이천의 천성이 정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포와 종경, 규표와 간해, 혼해, 금속 활자 같은 일을 모두 감독하고 관장했으며 무장으로서의 지략까지 갖추었다고 적었지요. 그러고 나서도 그러나 탐호하다는 이름이 있었다는 비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은 칭찬만 늘어놓은 영웅전도 잘못 하나로 평생을 지워버린 비난문도 아니었습니다. 실록은 사적인 욕심은 욕심대로 적고 나라를 위해 남긴 기술과 군사적 공적은 그것대로 인정하며 이천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려 했지요. 그런데 이처럼 긴 졸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도 과학자나 발명가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과학자라는 직업 이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천 자신도 무관과 판서, 제조와 도절 제사 같은 관직으로 기록됐으니까요. 활자를 만들면 주자 사업을 감독한 신하였고 하늘을 재면 천문기구를 관장한 관리였으며 전쟁터에 나가면 장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한 단어로 묶어줄 이름이 없었으니 이천의 삶은 서로 다른 관직과 사업의 기록 속에 흩어져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영실의 이름은 선명하게 남고 그와 학자, 장인들을 이끌어 국가 사업을 완성한 이천의 이름은 왜 뒤로 물러났을까요? 장영실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도 강렬합니다. 동래연의 관노였지만 세종이 재능을 알아보았고 신분의 벽을 넘어 조선 최고의 기술자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자경루처럼 눈앞에 떠올릴 수 있는 기구가 있고 임금과 천재 기술자의 만남이라는 분명한 극적 구조도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입니다. 반면 이천의 역할은 한 장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발명품 하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자가 계산한 천문 원리를 이해하고 장영실과 장인들이 만든 기계의 구조를 판단하며 금속과 목재의 문제를 고쳐 국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로 완성한 수석 공학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공은 완성된 물건 속에 숨어버리기 쉽습니다. 가느가 완성되면 사람들은 기구를 만든 장영실을 기억하고 책이 인쇄되면 활자의 모양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학자와 기술자, 장인의 능력을 한 방향으로 묻고 실패했을 때 원인을 찾아 결과까지 책임진 사람의 이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요. 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를 과학과 전쟁, 문화와 행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문기구를 만든 이천과 파저강을 건넌 이천이 서로 다른 사람처럼 흩어졌어요. 과학의 역사에서는 장수였던 그의 모습이 낯설었고, 전쟁의 역사에서는 활자와 천문기구를 만든 그의 손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천에게 칼과 활자, 천문기구와 화포는 서로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길로 군사를 보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일도, 어느 각도로 별을 재야 하는지 판단하는 일도, 어떤 쇠로 화포를 만들어야 하는지 시험하는 일도, 결국 조건을 살피고 오차를 줄여 실제로 작동하는 답을 찾는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천을 되살리기 위해 장영실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장영실이 위대한 기술자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며 세종의 과학혁명 또한 임금과 천재 기술자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어요. 천문 원리를 연구한 학자, 쇠와 나무를 다룬 장인, 기계를 구현한 장영실, 그리고 그 모든 재능을 이끌어 국가의 기술로 완성한 이천이 함께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극이 보여준 장영실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죠. 대마도에서는 칼을 들고 한양의 작업장에서는 움직이는 활자를 붙잡고 장영실과 함께 조선의 하늘을 재다가 예순을 넘겨 다시 압록강을 건넌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종실록의 마지막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이천은 정교한 기술 능력과 군사를 지휘할 지략을 함께 갖춘 사람이었죠. 장영실이 세종시대 최고의 기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그 기술자들과 학자, 장인을 이끌어 세종의 과학사업을 완성한 총책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천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록에 남은 사실과 이야기로 재구성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은 문종실록의 졸기입니다. 그가 화포와 악기, 천문기구와 금속 활자를 감독하고 관장했으며 군사를 지휘할 지략도 갖추었다는 평가는 실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트로에서 들려드린 문장은 실록 원문을 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낸 말입니다. 이천이 장영실의 재능을 알아보고 국가사업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은 이 편의 중심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여러 천문기구 제작에 함께 참여했고 이천이 사업의 감독을 맡았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천이 장영실을 최초로 발탁했다거나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였다는 직접 기록은 아직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활자와 천문기구는 이천 혼자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학자와 기술자, 장인들이 함께 완성한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경자자와 갑인자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과 경자자가 하루 약 20장, 갑인자가 하루 약 40장을 인쇄했다는 수치는 실록에 직접 남아 있습니다. 대마도 정궐 참여와 파저강 원정 지휘, 병선 제작에 관한 이천의 건의도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그 병선이 훗날 이순신 함대의 직접적인 원형이 되었다는 설명과 이천의 원정이 사군을 완성했다는 인과는 긴 조선 수군사와 북방개척의 흐름을 압축한 해석입니다. 사군은 여러 세대의 장수와 관리, 군사와 백성이 함께 만든 국경이었지요. 이천이 북방 야인에게 무쇠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자고 건의한 사실도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구에게 그 기술을 전수받았는지, 그것이 뒤이은 화포의 성능 향상으로 곧장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작업장의 시행착오와 현장의 대화, 인물들의 속마음은 이런 기록의 행간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반면 상의원 교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과 어찌 무진년의 난을 생각하지 못하는가라는 말, 이천이 76의 세상을 떠나 익양이라는 시호를 받은 일은 모두 문종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천이 오늘날 거의 기억되지 않는 까닭을 완성품 뒤에 숨은 총책임자의 운명에서 찾은 것은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흩어진 행적을 한데 모아 바라본 이 이야기의 해석입니다. 이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장영실의 공을 빼앗거나 기록에 없는 업적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은 그의 삶만으로도 이천은 충분히 놀라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천을 대마도를 건넌 장수, 조선의 하늘과 금속을 다룬 과학자, 혹은 학자와 기술자, 장인들의 재능을 하나로 모은 조선의 공학 총책임자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거침없는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